예, 우리가 암과 관련하여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유전자의 치료다. 유전자가 돌연변이 된 게 암세포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물론 여기에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전자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게 빠져 있어 버리거나 완전히 손상을 입어 버리거나 위치가 막 바뀌어 버리거나 이런 아주 굉장히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전자로 인한 만성 난치병이 만들어집니다. 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암울에 국한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렇게 돼서 생기는 암의 퍼센티지는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암의 유전자 구조는 특별히 뭐가 하나 빠지거나 뭐 완전 손상되거나 위치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현형이, 다시 말하면 스위치를 켜야 될 게 켜지지 않고 꺼야 될 게 꺼지지 않은 이것이 문제다. 이거를 우리가 후성유전학이라는 학문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암과 관련해서 80%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성유전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중에 후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그 요소에 적합하게 적응하려고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하고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요점은 그 환경을 바꿔주기만 한다면 암세포는 비가역적으로 한번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정확히 맞추어서 소통하기만 하면 건강한 세포로 다시 회복하는 세포다. 이런 희망을 준 게 후성유전학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전자 종류가 우리가 한 3만 가지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도 있고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우리 생체에서 어떤 효용이 있기에 그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이 두 개의 비율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뭔가 균형의 요소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하나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유전자들이 필요했었고 그 원인을 안다면 균형의 초점을 알 수 있겠죠. 첫째, 만성염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의 원인을 더 뿌리 수준까지 가서 찾을 수도 있지만 좀 가깝게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만성염증이 암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부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왜 암을 만들까? 만성염증이 되면 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것이 또 만성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손상이 되고 또 손상이 되고 또 손상이 되면 그때마다 재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만성적이 되면 아예 빠르게 증식하는 방식으로 내 유전자의 온오프를 결정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염증이 되면 그것이 암세포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로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현형을 바꾼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만성염증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성염증은 늘 어떤 힘든 고된 일을 해서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다치고 이것도 하나의 만성염증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암이 크게 발전된 사람을 그 전에 이력을 추적해 보면 큰 사고를 나고 그 큰 사고로 인한 상처와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라고도 하고 양방에서는 악액질, 노폐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들이 충분히 없어지지 않은 단계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암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암은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어혈이 생겼을 때는 초기에 충분하게 아주 모세혈관에 있는 어혈까지 잘 풀어주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이런 만성염증을 만드는 단계도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만성염증은 신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심리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이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감염에 의하여 외부 박테리아든 세균이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염증, 즉 뜨거운 기운이 생기고 이래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 속에 생긴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은 의미 있는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심리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착되어 있는 어떤 갈등 상태가 만성적으로 되면 이 또한 외부의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능력을 개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길 때 그리고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푸는 능력이 우리한테 늘 있지 않으면 암은 또 만들어지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없어지지 않게 되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유전자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단세포적으로 암세포적으로 유전자의 발현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빼겠습니다만 NF-kappa, NF-kappaB라는 이런 유전자 구조가 염증과 관련한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53 이거는 대표적으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적 특징을 갖습니다. 뭔가 무한하게 증식하는 것에 속도를 조절하고 또 자신을 재생하고 복구할 때는 우리가 주변의 에너지를 막 모아서 재생을 하겠지만 그 재생의 어떤 희망이 너무 없어질 때에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건강한 세포의 모습입니다. 그게 제가 이 앞 시간에 얘기한 다세포 생명체가 갖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마치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영화에서 자신이 부상을 입었을 때 소대원 동료가 자신을 막 끌고 가서 어떻게든지 본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작은 상처라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너무 큰 상처가 입어서 자기를 돌보려다가 소대원 전체가 다 공멸하고 죽을까봐 그때 되게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다 가야 된다. 아니면 너네들도 다 같이 죽는다. 그래도 안 가면 스스로 자기가 자살을 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데 우리의 다세포 생명체가 꼭 그 영화 장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암세포는 우선 자기 생명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가 P53과 관련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멈출 줄 알고 또 그걸 좀 더 확산해서 얘기하면 휴식할 줄 알고 이런 원리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만성염증과 관련한 거라면 항상 갈등 속에 계속 있기보다는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심리적 힘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이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암 유발 유전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암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만성염증에 대한 우리 사이코소매틱적인 이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성염증과 관련하여서 물질적인 요소로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만성염증을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이 심리적인 갈등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실제 세포를 상처 입히는 것은 물질적으로 활성산소가 하더라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 기능을 하고 남는 어떤 노폐물이랄까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노폐물과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적절한 기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작용을 할 때에 외부에 들어온 박테리아나 이거를 죽일 때에 그 죽이는 힘이 활성산소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를 통해서 다른 유전자가 들어온 세포를 죽이는데 활성산소를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칠 때의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우리 세포 자체를 늘 손상을 하게 되니까 아까처럼 만성염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증식해야 되는 세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 양을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균형입니다. 만약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서 활성산소가 하나도 없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또 면역작용의 초기 단계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항산화제도 적정한 그 양, 그리고 적절한 상태에서 딱 맥락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원리를 다른 우리 생명 원리와 연결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자율신경의 원리입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기가 어려운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신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의지대로 대충 잘 되는 신경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자율신경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체성신경은 이런 거죠. 주먹을 3번 쥐었다 펴자 이러면 큰 불구가 있지 않은 이상은 내 의지와 생각대로 이걸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뭔가 심장 박동 수를 조절하거나 땀을 나게 할 것인가 적게 날 것인가 안 나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조절하거나 혈압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어떤 것,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만성난치병에 갈수록 자율신경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자율신경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은 뭔가 긴장하고 집중하고 이럴 때 주로 활성화되는 신경 시스템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완하고 내려놓고 또 명상하고 휴식하고 이럴 때 활성화되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또한 교감과 부교감이 균형을 맞추는 게 건강하고요. 이것과 연동하게서 면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림프구와 과립구입니다. 림프구와 과립구는 우리가 면역작용의 대표적 특징을 갖는 물질인 백혈구 안에 있는 세부 구성 요소인데요.
과립구와 림프구로 이루어져 있다. 또 뭐 중간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과립구와 림프구의 특징이 교감과 부교감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많이 높아지면 과립구가 수가 많아지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림프구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립구는 뭐고 림프구는 뭐냐? 과립구가 하는 일은 초기에 외부에 면역해야 될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초기에 달려가서 활성산소를 뿜어서 그 세포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과립구입니다. 아까 제가 활성산소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초기에. 그게 과립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감과 부교감 중에 교감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세포까지 손상을 입히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중심과 균형을 맞춰야 될 게 부교감신경인데요. 부교감신경은 손상된 세포를 다시 복구하고 재생하고 또 이미 만들어진 전쟁터 같이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의 역할이고요. 그게 과립구가 아니라 림프구하고 연결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림프구 수가 백혈구 안에 얼마나 많으냐를 보고 면역력의 정도를 많이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과립구가 림프구 수가 많을 때 면역력은 굉장히 건강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는 어떨 때 많이 되냐? 이완하고 안정하고 휴식하고 명상할 때 많이 좋아진다. 그걸 물질로 얘기한다면 항산화제가 되겠습니다. 항산화제는 우리를 너무 막 정신없이 긴장하고 집중해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막 못 견딜 것 같고 안달나고 이거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차분하고 이완하고. 근데 빠르게 움직이고 정신없이 해야만 무슨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완하고 내려놓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게 자율신경에서의 부교감신경의 그 파워이고 그게 면역으로 따지면 림프구가 늘어나는 그런 면역작용과 연관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암과 관련하여서 암 치료를 할 때 암을 반드시 극복하겠다. 암을 치료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과립구 역할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면 오히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힘을 발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이완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겠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교감신경 쪽을 활성화시키고요. 면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림프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급해서 암 치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은 이만치 죽었을까요? 암세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건 일시적인 의지를 갖는 데에 잠깐 활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초점의 주 대상은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주변에 기여하고 이렇게 살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원리를 알았을 때 비로소 건강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을 들을 때 지금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병에 걸렸는데 그런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나이브한 얘기, 저 먼 얘기, 조금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인식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면역력을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도 병에다 초점을 두기보다는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사랑과 존중과 기여와 이런 데다가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오늘 정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